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을 만나면 한 주가 끝났고 네. 네,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있어요. 네, 참. 많이 힘든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네, 네. 어렵습니다. 글쎄 뭐 바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고 광장의 역동성, 네. 그 순수한 정신, 어떤 때묻지 않은 시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다른 측면의 어떤 활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난주에도 나가서 열심히 인터뷰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아유, 핫하시잖아요. 예. 핫해. 핫해요? 김종대 핫해. 제가 뭐 핫도고요? 핫한 도구죠.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따지면 네.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대형 풍선에 오물 담아서 이거 진짜. 내려보낸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부가 불안감을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해, 하는 게 불안해. 네. 이게 경제 정책 관련해서 아니면 뭐 연금 개혁, 의료 개혁 하는 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까지 저렇게 한 숟가락을 또 보태니까 이 광장에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불안한 시선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자 해지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결단을 해서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죠. 예, 전혀 안 보이지만 네. 호사카 요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어떤 총리가 와도 이제는 안 되는데 한국은 대통령만 바꾸면은 왜냐하면 방금 결자 해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결자가 해지만 하면 네. 그래도 혹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 낫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국정을 망친 주범이 명확할 때, 나중에 이걸 어디를 응징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고 선명할 때, 네. 오히려 그러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는, 뭐 사실은 이것도 좀 단순하고 과도한 기대입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일단 그런 면에서 한국이 훨 낫다. 지금 뭐 위로가 되네요. 큰 틀에서는 위로가 좀 됩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위대하신 국민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많은 어려움 다 겪어내시고 네. 민주주의를 그래도 이만치 만드신 국민들인데.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오전 10시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나왔는데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70. 아이고야. 네. 70대. 그 다음에 서울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5. 인천 경기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74. 대전 충청 세종입니다.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7. 광주 전라 잘하고 있다 9. 잘못하고 있다 82. 네.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4. 부울경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59. 일단 지역구별 분포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앞 글자가 언제 바뀌느냐. 21일 찍었는데 이게 이자가 언제 일자로 바뀌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 네. 상태로 가면 시간의 문제지 앞에가 일자로 바뀌는 거는 명확해 보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민심이 중요한데 네. 지금 총선 결과를 봐도 경기 인천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네. 당선자 숫자를 봐도 그렇고 네. 득표율을 봐도 서울이 조금 경기 인천에 비하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도 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선도한다고 보는 뭐 지역 차별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민심의 그 방향은 서울이 주도를 하고 그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그전까지의 선례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밭이 나쁘진 않아요. 서울은 서울 인구의 뭐 그렇죠. 이동 뭐 그리고 부동산 가격 네. 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른바 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부 여당에게 있어서 서울은 나쁜 밭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낮게 나와 이렇게 이거는 심각하다. 심각한 거죠. 예.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때 못한다는 게 중론이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시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 네. 내지는 어떤 선호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봐도 이건 너무 못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형태다. 이건 뭐 명확해 보여요. 의원님께는 그 연령대별까지 같이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잘하고 있다 14, 잘못하고 있다 71, 30대 잘하고 있다 10, 잘못하고 있다 81, 40대 호남하고 같습니다 거의. 잘하고 있다 8, 잘못하고 있다 90, 40대 잘못하고 있다가 90입니다. 40대. 자, 50대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76, 60대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1,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33.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지역과 40대가 거의 9%, 8%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요. 그래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82인데 40대에서는 90%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90%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 쓴 표현입니다만 헌정일에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폭락한 대통령은 중후반부에 회복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이 무렵에 40%대 돌파했거든요. 지지율이.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20%대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뼈를 깎았지.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봤다고요. 그러면서 40%대까지 올라왔고 다른 대통령은 이 기간에 3년 차에 이런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로는 없다고. 네. 민주화 이후 지난 37년간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21%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사실은 앞으로는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국민의 70%가 네. 반대가 나와. 국정 운영에 비판하는. 예, 이제는 저기 TK와 60, 70대 네. 층이 그나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떠받쳐진 고립된 섬 같아 보여요. 네. 아니 60대도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60대 초중반까지는 반대 여론이 높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그나마 60대에서 50대보다 조금은 높게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고령층에서 높게 나오는 거로 6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연령 전 지역이 고르게 반대가 높다.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 수행 평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연금 개혁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44% 받겠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뭐 그리고 UAE 대통령 와가지고 네. 또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등등의 내용을 쭉 또 있죠.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뭐 그것도 있었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그게 서울의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방침이 예. 서울에 이 상당히 영향을 표심에 미쳤을 영향을 것이다. 그럴 그럴 수 수 있겠죠.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교는 큰 변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외교가 무슨 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좀 뭐 이렇게 확 보여줄 수 있는 외교의 장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또는 뭐 그냥 한번 했구나 정도.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는 똥풍선이 더 그 치명적이죠. 아, 그것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아니, 전단 오물풍선 살포 이것도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게 한중일 정상회의 끝난 이튿날 외교부 옥상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단수 고난도 심리전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아. 내가 전사를 주로 섭렵을 많이 하는데 예. 야, 외교부 옥상에 네. 정부 청사에도 정부 청사에. 어떻게 거기만 골라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쪽일 타이머를 딱 해가지고 틀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 저는 진짜 만약에 그게 오물이었 망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물인데 예컨대 거기에 뭐 탄저균이 됐든 다른 세균 뭐 신경화학 그러니까 생화학전이 네. 얼마나 쉽게 도발 가능한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나마 뭐 이런저런 오물인 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게 예. 불안하면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사실은 이미 남북한은 수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저기 강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도권의 수계의 70%가 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태여 풍선이 아니라도 네. 생물학전이라든가 어떤 그 바이오 무기가 요즘 또 새로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라리아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겪는데 이런 자연짐을만 이용해도 워낙 근접돼 가지고 네. 얼마든지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큰일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하나의 불안에 떨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저기 뭐 중앙일보는 분변으로 추정된다 그러고 동아일보는 대변이라고 썼는데 쉽게 말해 똥풍선이 난 똥도 이렇게 표현이 다양한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랬는데 네. 이게 그 저기 날아온 게 이제 북한식 교정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항상 남에서 오는 걸 오물덩어리라 그랬거든. 이 대북전단을.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팬데믹을 그 기간 동안에 예. 그 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네. 평양의 병원에 딱 한 개 있다는 거야. 네? 한 개. 어디서 저 샘플로 들어온. 완전히 하나도 없고 마스크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측에서 뭐 날라오는 거에 대한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 그리고 남측의 바이러스를 비루스라 그랬거든. 네, 비루스. 남측의 그 비루스가 그걸 타고 온다고. 물론 비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렇다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길도 없어.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된 겁니다. 그게 그 저기 방역 때문에 사살하고 그 저기 저 시신을 갖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일종의 소독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잠가버린 나라에 이 풍선이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왜 적벽대전에 보면 바람의 방향이 왕조의 운명을 바꾸잖아. 그렇죠. 지금 앞으로 기상청 뉴스를 많이 보셔. 기상청. 그리고 이게 풍선이 날라오면 이런 오물 풍선이라고 난 그럴게요. 이건 격추도 할 수도 없다고. 아, 풍선이라. 그거를 격추하면 똥비가 돼. 그래가지고 저기 이건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네. 그래서 이건 기존의 드론 사령부로도 방어가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 모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타이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많이 안 터진 것 같아요. 어쩐 일인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지상에 근접하다든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살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살포가 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150 몇 개가 있다는 아니 거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터지는 게. 예.
이런 얘기하니까 어제 한강에 그 시간에 산책하던 사람이 어쩐지 냄새가 이상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지금. 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 오물에 관계를- 오물로 하는 자기네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김여정이 남측에서 북으로 오는 풍선은 안 보이고 우리가 보내는 풍선만 보이드나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저 남측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것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니 성의껏 받아라. 아이고야. 이렇게 발표했거든. 네. 그게 26일이에요. 그다음에 이틀 후에 정확히 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화문에 이게 떨어져. 그럼 우리가 먼저 보내고 그 보낸 걸 보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대북 전단 보낸 거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건 오래전 일인데 네. 이 정부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네, 이제 네, 통일부 걸로 해가지고 네. 대북 전단 금지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이게 헌재에서 네.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서 규제할 근거가 지금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도 계속 대치 국면으로만 가가지고는 될 일이냐? 뭔가 아니 새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 정부의 원래 기조라면은 네. 지금 저 군의 심리전부대가 확성기라든가 네. 뭔가 이 대응을 해야 원칙입니다. 과거에 드론이 왔을 때 우리가 드론을 북으로 올려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반드시 한다고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징하라로 돼 있거든. 즉강 끝. 어. 네. 네. 그러면 이 똥도 도발이거든.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명백하고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이죠. 사실은.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직강 끝 얘기한 게 여기에는 왜 적용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된 네, 수단이 네. 그 각종 선전물과 확성기가 있습니다. 네네. 전단은 민간 단체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저기 한시적으로라도 뭘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왠지 좀 대응하기가 좀 그런지 아무 소식이 안 들려. 네. 현 시간까지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저희 뭐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나 저희들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오물 풍선까지 왔는데 다시 좀 수습을 해서 네. 그거는 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좀 만들어서 뭐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듣거나 하고 다시 정치로 돌아와서 어쨌든 70%가 반대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똑같아요. 30%. 네.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그리고 무당층이 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조사가 개혁신당하고 정의당은 안 없네요. 잡혔나요? 아니, 없네요. 이런 어떻게 서운하네. 이거 어떻게 되나? 없네. 아니 근데 이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요. 김영남 의원님도 그 얘기 하신 적이 있고 이 정당 지지도는 관성적이지 네. 이거는 선거 때 영향을 주는 수치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아직 길게 토론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제 연찬회에서 원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 금지를 했었죠. 한동안 계속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왜 술을 금지했었나요? 민주당도 정의당도 연찬회 때 술 안 먹나요? 원칙적으로?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거의 금지가 됐었는데 네. 10여 년 전부터 계속 됐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연찬회 한다고 모여서 무슨 발전적인 토론이나 네. 워크숍을 하지 않고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술자리로 이어지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 아예 술을 꺼내지도 말자 네. 뭐 이렇게 돼서 10년 전에 워크숍 할 때도 술이 없었어요. 네. 자리에 술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뭐 워크숍 하고 분임 토의 결과 발표하고 네. 그리고 다 끝내고 나서 뭐 아쉬운 분들은 그 근처 어디 나가서 술 한잔 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맞아요. 그때도 원칙적으로 술 금지였는데 네. 기자들 많죠. 저녁 자리에 가서 술 잔을 앞에다 놓고 뭐 노래 부른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됐었죠. 예.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워크숍에서 술 안 먹는 거는. 대통령 좀 불편하셨나 봐요. 워딩이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욕 좀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맥주를 다 이렇게 따가지고 다 모든 의원들에게 종이컵에 따라주고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아니 건배해서. 맥주를 왜 종이컵에 따르냐고 유리컵에 따라야지. 그거 맥주 맛 없어 종이컵은요. 아니 그걸 떠나서 왜 그럴 때만 과감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술 먹고 뭐 이럴 때만 욕 먹는 걸 각오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냔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꼭 해야 될 거 네. 뭐 이런 거를 앞장서서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근데 꼭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개혁 같으면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 먹더라도 밀어붙이겠다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는데 왜 술 먹을 때만 이렇게 용감해? 진짜. 절박한 거고. 예. 근데 여기 양상을 보면은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생활관에서 네. 저 사이코 병장이 하나 있었어. 허구한 날 괴롭혀. 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옥상으로 집합, 취사장에서 집합 이러다가 네. 뭔 일인지 PX로 오라는 거야. 갔더니 빵을 사주네. 네. 그러더니 이제 어리둥절하잖아. 이럴 리가 없는. 네.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역할 때 그 소원 수리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 고발당할 게 많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PX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네. 빵 사주고. 빵 사주면서. 요즘 보면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의원 연찬회에서 정책이라든가 민생 현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논의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탄핵하야만 계속 얘기하더라. 그래서 좀 의아했다. 이런 의원들의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자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면 뭐죠? 한 몸. 뭐 뼈를 받쳐. 과거는 다 잊고 다 잊어버리고 예. 뭐. 한 몸이 되어서 제 워딩을 그건 좀 말년병장 문법이요. 그게. 예, 대통령 워딩을 저희가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되어서 나라도 지키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도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지지율이 30%대예요. 대통령은 지금 20% 간신히 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 여당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몸이야, 뭐 운명 공동체야, 네, 가족. 하나로 뭉쳐야 돼. 네. 이러고 있는데 예. 그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잘하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죠.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저는 윤석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인간적으로 그건 같아. 아닌 것 같아. 예. 글쎄. 아니 지금 뭐냐면은 어떤 군소정당의 행태 같다고 여당이. 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의 여당이 네. 정책 주도력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 종부세 네, 등.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유연하고 다양해요. 내놓는 어떤 정책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면 작년 당식 투쟁할 때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극적인 반전인데 네. 여의도 대통령 같잖아. 이재명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의도 대통령. 그렇게. 예.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러다. 이게 네. 원래 여당이 한참 헤맬 때 이 총선을 앞두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정책 이니셔티브에서 네. 여당의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절박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선 후에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예. 받아요. 예. 이렇게 되고 22대 국회 대부분의 뉴스 카메라가 야당 쪽을 향해요. 여당에서 어떤 거 내놓는 메시지보다는 야당 쪽으로 카메라가 마이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벌써 싸우기도 전에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네네네. 제가 그래서- 보기엔 가장 큰 원인은 네.
철학의 부재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의 핵심부가 일단 철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명확하게 보이질 않고 네. 또 꼭 하고 싶은 일도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만 해도 네. 이제 모수 그러니까. 개혁과 관련한 예. 구체적인 안이 이제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구조 개혁과 동시에 하재. 아니 구조 개혁이 뭐예요? 연금과 관련한 구조 개혁은 그러면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네. 기초 연금, 뭐 각종 연금을 다 놓고 네.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을 할 건지 뭐 그런 걸 논의하는 게 구조 개혁이잖아요. 네. 그게 어느 세월에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여당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네. 이런 건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로 또 뭐 무슨 정책 관리가 제대로 될까? 또 이런 걸로 욕이나 먹지 않을까? 몸살이고 보신하다가 네. 그러다가 무슨 저 똥매랑 강아지 맨키로 낑낑대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빈틈을 저기 채워나간다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여당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상실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워크숍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은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다. 그리고 당이 지금 너무 디펜스할 게 많아가지고 오펜스할 여력조차도 없는 것 같다.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우리는 한 가족이야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되자 이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좀 나오고 토론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업에서도 저기 젊은 사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저기 주인 의식을 가져라. 우리는 뭐 한 공동체다. 가족이다, 공동체다. 그러면서 오너십 그 주인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은 맨날 부려먹는 건 자기인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네. 이럴 때 한두 번은 듣기가 뭐 괜찮은데 그래 뭐 나도 자긍심 갖고 뭐 하는데 부려먹는 건 쎄 빠지게 부려먹어서 완전히 열장페이 시켜놓고 네. 꼭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요즘은요 안 들어요. 그렇죠. 요즘 예. 누가 그런 말 요즘 듣습니까? 듣겠습니까? 국민의힘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아니 하고 싶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만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예, 이러면 예. 아니 뭘 할 때도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서 네. 뭐 합의하에 하고 책임도 같이 지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책임만 같이 지자 그러면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패배주의 플러스 보신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패배주의는 전체 판으로 봐서 우리는 뭐 총선이 됐던 뭐 다음번 2년 후에 지방선거가 됐던 우리가 이제 전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긴 힘들어. 플러스 근데 난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아유 조용히 있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난 나서지 살아야 말자.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나선다고 우리가 뭐 일당되거나 할 일도 없어 보이니 네.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조용히. 네. 대신 우리는 뭐 일당은 이제 틀렸어. 네. 이게 결합돼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예. 근데 그런데 어제 저는 뭐 사진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또 어퍼컷 하지 않았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웃으면서 어퍼컷 할 때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게 이 저 최혜병 특히 이제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8월 2일에 무려 3번이나 통화하고 8월 8일에도 통화하고 더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만약에 8월 말 또는 연말까지 확장했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있을지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추가 통화 기록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궁무진? 이제 8월 그에서 그
박정훈 대령 그 구속영장 기각될 때까지 네. 9월. 9월에 통화 기록이 나온 게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9월 초까지 조회가 나온 적이 있죠. 네. 유재원 법무관이 네, 유재원. 그래서 총 예. 30회를 했는데 네. 구속영장 기각될 요때가 또 고비라고. 요때까지도 또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국방부 검찰단 쪽에 주로 통화 기록을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예, 건데. 통화 기록은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각조각 정보를 보다가 뉴스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많아요. 네. 단편적 사실들 갖고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이걸 모아볼 때가 됐어요. 저는 작년 8월 2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었다고 봅니다. 아. 이 날이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 라인 또 공직기강 비선 라인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마치 그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에 쳐들어왔을 때의 그 수준의 비상사태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의 수백 통화입니다. 지금 문자하고 저기 그 전화 통화 기록이. 네네. 그 중에 3개가 대통령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건 거의 광란의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저기 오전에 경북경찰청 이첩, 네. 그다음에 11시 넘어 이첩 중지 명령이 김기한 사령관한테 최초로 발령되고 네. 그러나 때가 늦어 이첩되고 네. 12시 7분에 대통령 전화가 있고 네. 세 통이 연달아 가는 사이에 그 저기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임정덕 안보실차장 예. 여기가 또 움직이고. 별도 라인으로 저기 전화가 해병대로 예. 가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전화가 폭주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오후 한 7시쯤 됐을 때 박정원 대령이 항명 수계로 입건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현실적 상황은 거의 뭐 어떤 광기에 의한 어떤 대혼란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어떤 그 저기 결정적인 하루였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격 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대통령과 네. 해병대의 정면 충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이 경로해서 이첩 중지 명령을 내린 날이라면 예. 8월 2일은 그 명령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런 경로가 아니라 극대노한 날이고 거기에서 해병대가 모반 내지는 어떤 노골적인 항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보고 항명 수계 제가 이게 군 형법을 전공한 사람도 이런 죄를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법무관 출신들도 지금 되게 당황했었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이 항명 수계에 처음에 해병대 사령관마저 저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항명이냐? 박정훈이가 왜 수계냐? 네. 여기도 거의 저 초기에는 저항하다 네. 8월 4일 네. 이틀이 지난 시점부터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네.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날은 해병대는 항명이나 도전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법대로 네. 직권남용 그 혐의를 그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또 다 보고하고 간 거예요. 저기 네, 수사단이. 여기는 정상적이었는데 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윤 대통령 눈에는 나에 대한 항명으로 보인 거예요? 정면 도전, 아, 도전. 네. 으로 네. 항명으로 비춰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걸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뭐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1973년에 술 한 잔 먹고 그냥 각하도 노쇠하셨는데 이우락 정보부장 보고 형님이 이제 후계자가 되셔야 되지. 이런 말 한마디 한 게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둔갑해가지고 13명의 군인이 처벌받고 수경사령관은 1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격분해서 네.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 이러면서 이제 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그게 듣는 거예요. 73년 12월에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네. 운명의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놨어. 격분한 전화 한 통화. 오늘날 보면 꼭 박정희가 환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총칼 들고 쳐들어온 건 아니니까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뭐 이거 제일 센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 게 순식간에 한나절 만에 항명수괴죄가 집단항명수괴. 딱 나온 거고. 뭐가 제일 센 거야? 이거 세게 다스려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네. 또 제3자 모인이 또 나중에 구속영장 치라고 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때 군 검찰은 네. 그거 처리하랴. 네.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도 회수해 오랴. 네. 그것도 7시 몇 분에 회수해 왔어 또. 그랬죠.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는 거기에 수백 통의 지금 통신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밝혀진 것만 이 정도예요. 네. 사실은 예, 예. 그 외에 지기자들 아직도 들여다보지 않은 핸드폰이 더 많아요. 밝혀진 것만 이 정도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날이 가장 비상사태였다고 난 봐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제가 보기엔 네. 73년도에 있었던 윤필용 사건은 네. 뭐 박정희 당시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격분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유신 개헌을 해서 네. 이제 장기 집권의 털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자마자 내가 믿었던 놈이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그러고 이우락 네. 정보부장이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으니 이건 열받을 만하죠. 이렇게 할 거면 유신 개헌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그러는 격분할 만한 이해할 건 만한 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네.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달아 3번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8월 2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여름 휴가가 시작하는 첫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직무실에 있던 날도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연달아 3번 전화했는데 그 이유가 해병대 사단장이 과실치사와 관련한 혐의자로 이첩이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본인의 안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해병대 사단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자리예요. 까놓고 일급 정도 얘기해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1급, 2급?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차관 뭐 쭉 수백 명의 중요한 자리를 지나서 있는 자리인데 네. 사단장이 그것도 뭐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구속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혐의자 중에 하나로 이첩이 돼서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불송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 같고 이렇게 연달아 핸드폰을 돌릴 정도로 격분을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그러네. 되죠. 그러니까 윤필용은 그래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바로 얘기하니까. 장기 집권에 딱 들어가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직격을 했으니까 그런 사건이 나지만 이거는 본인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근데- 더군다나 사단장이- 잠깐만요. 더군다나 임성근 사단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있는 것도 사이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 임성근 사단장 건으로 격분한 거는 이제 31일이고 네. 그때 격분한 거고 8월 2일은 뭐냐면은 네.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31일 날. 네. 그렇게 내 말을 격분을 안 들어? 하면서 지시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보직 해임도 맞고 휴가 처리됐다는 것도 아는데 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첩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임 사단장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8월 2일은 거의 극대노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해병대 이건 노골적인 저항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이루어진 어떤 그 거의 광기에 가까운 나는 이거 분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는 박정훈을 타겟으로 다 움직였다고 회수하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시작이야 임성근 사단장이 맞죠. 그러나 사태는 8월 2일 상황은 이거는 이미 그거를 넘어선 초월한 그러니까 단계 지금 아닙니까?
이정대 의원님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첫 번째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의 내용은 이만저만해서 이 내용을 임성근 사단장에서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일종의 지침을 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8월 2일 날 기어이 박정훈 대령이 법대로 이첩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극대노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빠진 거는 네. 31일 날 그럼 자신이 그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그건 사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한 걸로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이종섭 장관한테. 그걸 본인이 알아요. 전달된 것도 알고. 이런 거를 다 아는데 이 8월 2일 상황은 뭐냐면 불과 사흘 만에 이거는 나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기어오르겠다는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종섭 장관한테 그 세 번의 전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군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거냐, 아하. 제대로 지시한 건 맞냐. 이걸 따지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김계환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네. 그 질문이 나와요. 사령관님 제대로 지시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장관이 31일 날 대책회의 때 말했는데 네. 제대로 수사단에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김계환 사령관은 또 박정훈 대령이 얘기한 세 가지 부당성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네. 수사팀은 직권남용의 여전히 여지가 있고 뭐 등등.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부터는 그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무능한 지휘관이 되는데 이 8월 2일 상황에 벌어지는 거는 일단은 해병대는 괘씸하고 그 장관 말이야 똑바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확인해봐요. 당신 군을 장악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 제대로 지시한 거야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질책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군사보좌관은 그걸 재차 김계환한테 확인해. 네. 이게 그러면서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은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 말이. 그때 차관이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차관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 워딩 자체가 워딩 자체가 대통령의 대통령에서 말이다.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격분의 이제 단계가. 단계가 달라진 거죠. 예. 이날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저도 당시 격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격분했으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게 7월 31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장에서 이제 대노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의 대상은 사실은 국가안보실장이나 그 회의에 참석한 누구에게 향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화를 내면서까지 지시를 했는데 니들이 그러면 꼼꼼하게 챙겼어야지. 그냥 그 보직 해임 문제만 해결되고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 입건과 이첩 문제를 제대로 안 챙긴 것 니들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이게 직접적인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이첩 내용에서 혐의자에서 빠지는 쪽으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더군다나 휴가 첫날 직무실에 없는 대통령에게 그걸 그 상황을 누가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날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혐의자로 입건돼서 네.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오늘 됩니다라는 보고를 누가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왜 개인 폰을 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네. 일단은 이종섭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부터 네. 그 국방 포럼을 같이 했던 멤버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종섭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신범철 차관,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까지가 전부 한 포럼에서 나왔어요. 네.
그때는 야인일 때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폰에 다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이 또 안보 분야에 뭐 또 꽤나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열고 지금도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저라는 데서 네. 기본적인 어떤 그 공직자의 자질이라면 마땅히 어떤 공용폰이나 비화폰으로 해가지고 정식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날은 휴가 중에 어쩌면은 저 가장 손쉽고 옛날에 그 연락을 많이 했던 이런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그 감정이 앞서면은 아무래도 찾게 되는 더 저기 손쉽고 신속한 폰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대부분 이런 고위공직자가 개인 폰을 따로 둘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 저기 숨겨놓은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 주식 거래하거나 이런다든가 아니면 자기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폰들을 항상 남겨놓고 역대 대통령들이 가끔 써먹었어 사실은. 아, 예. 노무현 대통령도 쓰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 개인 폰으로 따로 하나 있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의미로 일단 제한하는 게 맞겠다. 네, 예. 뭐 더 이상 뭐 따지기도 뭐하고 또 어쩌면 장관이 해외 나갔다는 것도 깜빡하고 국내 전화로 알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리가요. 아니 다 장관 출장은 보고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뭐 17개 부처 뭐 그런 거 대통령이 언제다 그 보고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네. 신고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들이 이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통화한 사람이 대통령이란 증거도 없어 사실은. 그런가요? 전화가 그 전화인 거죠. 전화가 네, 그 목소리가 전화. 누구 목소리였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날 그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다는 내용 네. 그리고 이첩될 때 혐의자가 누구부터 어디까지 포함됐다는 내용 같은 거를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라인에서 보고받은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생각이 계속 네. 들어요. 그래서 네. 그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예.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과는 상관없이 네. 다른 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체크가 들어가고 네. 쫙 이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1번 그 정보를 폭로하고 막 뒤집어 엎은 게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뒤늦게 알고 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바로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입니다. 그때 안보실을 아무도 보고를 안 했어. 안보실 또 의전비서실 네. 오히려 날벼락 같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의 다른 비선 라인이 보고한 거거든요. 그게. 네. 예. 그 외교부의 의정관이 있어요. 거기가 충항고 나왔다고. 아,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대통령 경호처장한테 보고한 게 옆에 있던 대통령한테 들어갔다는 썰도 네, 있고 네. 직접 전화했다는 썰도 있는데 예. 그날 대통령이 포항제철 순시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이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돌아와서 그냥 완전히 깨버렸는데 이건 날벼락인 거죠. 이렇게 근데 된 거거든 그때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게 대통령의 휴가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업무폰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죠. 네, 당연히 업무폰도 가져가고 아니 보니까 그 누구야 트럼프는 핵가방도 갖고 다니던데 그렇죠. 어딜 가든 예 그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진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두 내외분만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휴가지 그럼요. 예, 경호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업무의 연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안보실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그러면 업무를 왜 개인 폰으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아마 집무실이었다면 사정이 달랐을 거예요. 네. 집무실이었고 이게 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저기 박 대령 측에서 이첩했다는 것도 그 폰으로 받아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즉시 한 휴대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된 거죠. 예, 원스톱으로. 예. 이런 우연의 요인이라는 것도 비선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애시 당초 이 사건 자체가 네.
어찌 보면 공식 라인에서 결정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네. 이런 부분들도 공식 라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임기훈이나 임종덕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수사 내용을 잘 모르고 네. 뭐 수사 자료 보내달라 이렇게 할 때도 해병돼서 튕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히 내용을 대통령한테 자신감 있게 이거 임성근에 대한 과도한 처벌입니다. 네. 이 정도 자신감을 갖고 보고할 만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공식 안 라인에는 보이니까. 없는 거죠. 네. 거기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도대체 봐도.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각별하게 대통령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걸로 아시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각별하게 챙기려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로비. 분명설, 네. 로비설이 네, 나오는 나오는 것이고 거죠. 네. 그리고 8월 2일 날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만 이제 저도로 그렇죠.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 부부가 저도로 여름 휴가를 갈 때 당시 대통령실 모 수석하고 몇 명이 같이 갔어요. 저도에. 네, 저도에 같이 가서 이제 항상 대통령 여름 휴가에 누가 같이 가느냐는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네. 아름아름 다 알려지죠. 예. 알려지는데 네. 그 저도에 휴가 갔을 때 누가 만나러 왔느냐, 그게 또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예. 휴가 기간에 예.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네. 또 그래서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를 걸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취재하셨죠? 이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잼버리 개영식에 8시에 참석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끝나고 날도 덥고 해서 오래는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바로 저도로 간 건 아니고 네. 그 진해 해군 기지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저도로 가서 3박을 했다고. 저도에서 3박. 저도에서 3박을 했다고. 그러면 8월 3일 날 저도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통화는 8월 2일이었으니까 진해 해군 사령부에서 다 하루에 거기에서 통화했겠네요. 아니지 그건 밤이지 심야지. 밤이니까 심야. 출발하기 예, 전에 예. 전화를 한 그러니까 전화하고 이렇게 그 사달이 이튿날. 벌어지고 네. 잼버리 갔다가 진해로 갔다가 네. 그 다음 날 거제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라고. 네. 거기서 3박을 했다고. 네. 3박. 근데 요거는 목격담인데 네. 첫날 술판이 성대하게 벌어졌더만. 첫날? 저도 첫날. 저도 첫날 술판? 성대한 술판? 성대한 술판이 이거 있었어요.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그거까지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또 고발 올 수 있어요. 아니 고발하라 그래. 난 더 네. 좋아. 그래요? 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목격담? 뭐 네. 김건희 여사 웃음소리가 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내가 다 네? 썼어요 칼럼에. 김건희 여사 웃음소리가 컸다? 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그 저도에 외곽 경비를 해병 1사단 병력이 이때 네. 가서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여기가 임무 수행 구역이 돼 버린 거예요. 네. 포항에 있던 1사단의 그 특정 저 신속 대응 예. 부대가 간 걸로 돼 있어요. 신속 대응 부대. 신속 대응 부대.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가 여기로 간 걸로 돼 있다고. 그러고 저기 뭐냐 이미 31일을 휴가 처리한 사단장이 또 휴가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반된 저기 증언이 2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건데 예. 이때 저도에서 임성근을 봤다는 증언이 하나가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때 임성근은 관저에 있었다. 지금 해병대 내에서 2개의 상반된 증언이 있다. 네. 하나는 계급이 높고 하나는 아래 사람. 임성근을 봤다라는 주장은 계급이 높아요? 낮을 낮아요. 낮겠지. 예, 낮겠지. 당연히. 예. 그리고 관저에 있었다는 높고. 높겠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양쪽에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가 난항이 됐는데 그랬는데
일단은 임성근이 여기 오는 건 명분이 돼요. 경비 자기 그렇죠. 자기 이해하고 부대가 되니까 예. 예천에도 임무수행 그렇게 많이 구역이니까. 내려갔는데 저도에 왜 못 가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예. 임성근 사단장 본인이 해명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요? 처음에는 네. 8월 2일 날 저도로 들어간 줄 알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날 임성근이 온 거 아니냐 네, 휴가 낸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일은 제외를 해야 돼. 왜냐하면 예. 그날은 저도로 대통령이 안 간 거야.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날짜를 예. 뒤로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네. 임 사단장은 1일 2일 날 나는 간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지. 1일 3, 4, 5는 그러면 3, 4, 5. 그건 질문에 없었. 3, 4, 5. 그러니까 1일은 안 갔고 3, 4, 5는. 이거는 네. 이제 MBC, JTBC가 막 들이댄 거거든요. 네. 그냥 안 갔다고 부인을 하고 이게 항적이 안 돼서 보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도가 안 네. 됐는데 취재를 더 해봐야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취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일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저도에 간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네요.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저도에 간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네 사람 정도가 여름 휴가를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네, 모 수석하고 뭐 비서관급하고 해서 예. 한 4명 네 정도, 명이 갔다. 4명이 저도에. 같이 가요. 예. 그 저도 휴양소에 예. 대통령 휴양소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확대를 하자면. 네. 그 4명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 예. 왜냐하면 그게 저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누가 다녀가면 눈에 띄거나 아니면 거기는 소문이 워낙 그렇겠죠. 빠르고 예. 민감하거든. 그렇죠. 누가 왔다는데 그렇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름 휴가를 온 대통령하고 누가 같이 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여름 휴양지에 누가 다녀갔는지도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게들 보기 때문에 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아니 사람들이. 그럼요. 예. 의원님 4명 그 중에 한 명만 출입대장도 철저하게 하고 방송 끝나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게 배로 가던 데인데 지금은 육로로 가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앞에 대장을 다 쓰게 돼 있다고. 예, 출입대장. 이게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공수처가 근데 이것도 확인해봐야겠네. 이게 예.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이건 국방부의 한 간부가 출입 기자한테 원래 해준 얘기예요. 국방부 간부가 예. 이 저도와 관련해서 한번 취재해보라고 예. 자기가 들었다고. 예. 근데 그때 얘기해 줄 때는 부부동반이라 그랬어요. 에? 부부 동반? 누구 부부 동반? 임성근 내외와 대통령 내외. 여기 주로 사인이 만나네. 했다고. 홍준표 시장도 사인이 만나지 않았어요? 사인 회동.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건은 좀 지금 약간 교착 상태로 흐지부지가 된 거예요. 네. 실제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 간부가 출입 기자에게 취재해 보라고 일종의 그 제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다 수사해야 돼요. 이 국방부 간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때 2일 날 이 운명의 날 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루 일도 아주 대하소설 같은데 지금 그 변호인단이 보는 굉장히 그 유심히 보는 통화 기록이 비화폰으로 김계환, 임성근이 그 심야에 굉장히 긴 통화를 합니다. 네. 며칠 날이요? 2일 날. 8월 2일 날. 예. 예. 심야라 그랬으니 어쩌면 3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통화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도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언가 임성근하고 김계환이 굉장히 장시간 통화할 만한 일이 뭘까? 그날 저 사태 처리하기도 바빴을 텐데. 네. 사령관이. 요거에 이제 변호인들이 최근에 주목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김계환 비화폰으로 임성근에게 전화를 해서 심야에 길게 통화를 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 저 휴대폰을 아직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글쎄 이런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건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만 지금 봤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압 사건이고 항명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 임성근은 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확보 못한 거죠. 좀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검사 빠져 있어요. 출신이어서 수사해 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거는 초반에 다 확인이 좀 됐어야 돼. 아니 사실은 이제 수사는 밀행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적인 텀이 너무 길어지면 네. 다 대응을 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증거가. 네. 그래서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게 시간이 벌써 꽤 흘렀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통화 내역은 어차피 통신사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어디 없어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아니, 예. 최소 1년 동안은 다 보장이 돼요. 근데 나머지 증거들은 이게 얼마든지 중간에 없어지거나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근데 약간 타이밍을 놓치고 놓친 있다. 감이 있는데 네. 문제는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얼떨결에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입을 맞출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는 또 좀 장점이죠. 네. 이 사건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까요?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뻔해. 그거 물을 필요도 묻지도 없- 말아요? 예. 그럼요. 하죠. 거부권 행사 하죠. 그럼 또 재결하고 예. 또 내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87년도 초에 네. 그해 민주항쟁이 있고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2월에 박종철 사건이 터집니다. 그 죽음의 어떤 의혹을 둘러쌀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희대 그 해명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타오른 민주화 열기가 그 이후에 정의구 연사재단이 이걸 폭로하지 않습니까? 네. 양심적인 검사 의사 증언을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문이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걸 폭로한 거예요. 그게 훗날 6월에 이한열 사건이 있고 하는데 그 거대한 물결을 이뤘던 맞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점이었는데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 이게 나오고 있는 지금 각종의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게 진실에 대한 어떤 타는 목마름 이건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 갈증으로 지금 축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축적됐을 때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럴 때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저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도 있다는 걸 믿으시라. 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뭐 쭉 짚어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민주주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써온 민주주의 역사 시스템으로 다 고착해 놓은 게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이게 막 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했었다. 그 상황에 박정훈 대령이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최후의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봐야 아니 되지 근데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 전개되는 거를 쭉 보고 확인되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네. 아무리 봐도 박정훈 대령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외압 네. 본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는 거는 네. 아무리 봐도 진짜 대단한 부분.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